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제 수요일 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5장을 마칠 거고, 그리고 그래서 대략 한 어, 20분, 그러니까 11시 20분 정도까지 강의를 할 거고, 그때까지 5장을 마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20분 정도 5장에 대한 퀴즈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퀴즈에 두 문제를 냈는데 답을 해서 조교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전처럼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 이번 주 아마 월요일 날일 것 같은데 그 논문 세 편을 아마 그 업로드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편만 골라서 PPT로 정리해서 조교 선생님한테 보내면 되고 날짜는 4월 23일? 26일이요. 4월 26일까지 보내면 돼요. 23일. 23일까지, 거봐. 4월 23일까지 보내면 되고요. 대략 뭐, 한 PPT 10장 미만으로 만들어야 돼요. 너무 많이 만들면 오히려 점수 깎을 거예요. 아니, 뭐, 깎는 건 아니고, 사실. 근데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세요. 23일까지. 대략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택한 논문에서 그럼요. PPT에 영어로도 돼요. 영어로도 되고 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써도 돼요. 뭐 그림 위주로 해도 되고 뭐 글자 위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무슨 뭐 필요하면 무슨 뭐 동영상 자료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 그 정도로 적어서 조교 선생님한테 4월 23일 자정까지 그렇게 보내면 되고요. 되게 그 논문을 이제 그 요약을 할 때, 이 연구가 무엇을 하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 연구 주제가 뭔지, 그리고 연구 논리와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알아보려고 어떤 가설을 만들었고, 그 가설을 검증하려고 어떤 실험 디자인을 했고 실험 절차를 써서 썼는지 이런 내용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가 그래서 앞에서 제기했던 연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주는 건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심리학 연구들이 사회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사회화가 이전에도 많이 됐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들 심리학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뭔가 가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인지심리학하고 언어심리학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래에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그 영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우고 또 영어 실력이 얼만큼 늘은 건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일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일종의 지능 같은 건데 언어 능력이나 기억 능력이나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거 그런 거를 하는 회사를 2년 전쯤에 만들었고요. 어제는 영어 그 관련된 회사 분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얼굴이 좀 그렇죠.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얘기가 잘 됐고 이제 아마 이번 달이나 이렇게 아마 계약을 맺어서 실제 우리들이 연구한 게 그 영어 회사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심리학의 그 영역을 조금 넓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새싹들이 또 나가서 나중에 졸업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연구하는 것도 실험실에서 되는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는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는 살아가는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가 더 진실성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상황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바비를 얼마 주고 또 공부도 좀 할 겸 해서 어쩌면 알바생들을 모집할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또 많이 지원하세요. 그러면 용돈이라도 좀 주고 공부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럴게요. 자, 이제 장기 기억 실패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그 망각의 주된 그런 원인이 그 약화가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인출이 잘 안 돼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그 배웠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서 보통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재해석돼서 약화가 되고 내가 해석된 내용의 요지로 기억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끄집어낼 때 떠올릴 때는 그 일반적인 요지를 중심으로 상황 정보에 맞도록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추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굉장히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벌어졌던 그런 사건 기록하고 내가 떠올린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오류가 있게 되고 그 오류는 기억의 어떤 구성적인 특성, 추론적인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음, 우리가 선생님은 이제 60이 됐는데 6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텐데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요지 중심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60년 동안 경험했던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다 디테일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 뇌가 암만 용량이 커도 그렇지 그렇게 많은 빅 데이터죠. 그죠? 그거를 이 작은 뇌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테일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사건의 현상의 핵심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만 뽑아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해석해서 내 생각에 맞도록 바꾼 다음에 기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 기억의 왜곡 같은 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형적인 망각하고 관련된 거 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인출 유도 망각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 해서 이 실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그죠? 다 잘 보이죠? 잘 보이고 잘 들리죠? 채팅 뭐 줘보세요. 잘 들리나요? 아, 네. 오, 야, 여러분들이 막 쓰니까 너무 좋다. 장영재 잘 있었어. 음, 너무 좋다. 왕수유 너무 너무 좋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의도적인 망각 여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출 유도 망각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경험한 내용을 일부러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진짜로 잘 안 떠오르는 건지 또 그 안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면 뇌의 어디가 어떻게 활동을 해서 진짜로 안 떠오르는 건지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 어떤 책들을 보면 어, 뭐 영어로 intended forgetting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motivated forgetting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요. 그러니까 뭐 괴로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안 떠올리려고 하는 거죠. 어,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의도된 망각하고 인출 유도 망각하고 차이가 뭐냐? 인출 유도 망각은 둘 다 적극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인출 유도 망각은 어, 다른 내용을 내가 훈련을 해서 떠올려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잊어먹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의도된 망각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서프레스하는 거예요. 안 떠오르게 애니메이션하는 거예요.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인출 요도는 인근에 있는 그 정보들을 많이 처리해서 거기에 몰입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고 motivated forgetting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내가 직접적으로 억제를 해서 안 떠오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들 경험 보면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더 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억제하는 것도 기술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의도된 망각을 연구할 때 쓰는 그 절차, 프로시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처음에 경험 내용들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 조건은 그 내용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억제해라라고 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생각을 더 하는 조건도 있고 생각을 아예 떠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억제하는 조건도 두 조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조건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 조건이 있겠네요. 그죠? 음, 적극적으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억제하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조건이 있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시키는 조건이 있겠네요. 그죠? 아무것도 안 시키는 조건이 베이스라인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절차는 학습한 내용들을 이제 기억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과정으로 실험들이 되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면 대체적으로 어, 생각을 한 경우보다 베이스라인 조건보다 그 정보를 더 검사 시기에 더 포게팅을 많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100명의 피험자가 만일에 참여했으면 그중에 한 70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안 떠올리려고 하면 안 떠오르고 30명은 더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 보고가 되곤 해요. 그러면 나머지 그 포게팅이 일어난 70명의 그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서 보면 배외측 전전두엽 맨날 나오는 데죠. 그죠? 여기 이쪽이죠. 여기 영역이 활성화를 보이고 있고 근데 이 영역이 그 기억을 통제하는 그런 영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지금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여기가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마에서는 오히려 활동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해마는 중개소 같은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그죠? 어, 응고화도 만들고 그다음에 감각 영역은 그 기억해야 되는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활동이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뇌 활동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배외측 전전두엽이 motivated forgetting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 너 감각기관의 정보 떠올리지 마. 거기 억제 해마 너 그거 정보 자꾸 찾으면 안 돼. 이런 식의 명령을 탑다운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해마하고 감각 영역이 전전두엽의 명령을 받아서 정보들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의도된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각 안 하기 항목을 떠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기 때문이고 그게 지금 말한 배외측 전전두엽과 해마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은 먼저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한테 명령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상위 기관이 배외측 전두엽이 되는 거고 하위 기관이 감각 영역이 되는 거죠. 이런 결과로 일어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뭐 커멘트나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이하림 학생 또 했네. 너무 좋다. 교수님 그러면 생각을 억제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잘 떠오르는 현상은 보편적인 게 아닌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명의 피험자가 있었으면 30명 정도는 더 잘 떠올라요. 지금 얘기한 북극곰 효과 같은 거. 근데 70명은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그래요. 답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는 어떤 훈련 같은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가짜 기억 쪽을 얘기를 해보면 최소민 학생도 물어봤네. 생각의 억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돼라고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가요?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인출요도 망각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그 정보를 떠오르지 않도록 안 돼, 안 돼. 그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최세원 학생이 물었는데 의도적인 망각 세 번째 실험 조건은 아무것도 안 하기. 그리고 마지막 건 맞지. 그러니까 세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나서 생각을 안 하려고 억제하는 조건이 있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조건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기저선 조건, 컨트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 시기 때 세 조건에 대한 기억 검사를 보는데 망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조건에 비교해서 기억 점수가 낮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망각 조건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통제 조건에 비해서 기억률이 낮다는 거죠. 그만큼 망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답이 됐나요? 최세현 학생? 음, 좋다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으면 이제 또 진행을 해볼게요. 가짜 기억은 어, 그 기억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일어났던 일을 보고하는 거라고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속이지 않고 진짜로 있는 그대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 뇌에 정보가 잘못 뭔가 들어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 어,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거짓말을 교수님 중간에 질문 하나 답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지? 이준현 학생 어디에 있지? 이준현이 했나? 이날이 학생이 했던 거? 교수님 심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생각을 억제하면 오히려 더 잘 떠오를 수 있을까요? 내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뭐 편집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떠오르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인차가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까 최세원 학생이 질문했었나요? 북극곰? 그 실제로 그래서 모티베이티드 그 포게팅은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다 일어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응. 어, 그 인출유도 망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있어요. 잘 나타나요. 실험을 하면. 근데 모티베이트 쪽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험을 해도. 그만큼 그 얘기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실. 음, 그래요. 그렇고. 그다음에 가짜 기억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기억에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기억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DRM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를 쓰거든요. 여기 보는 these 1959년 진짜 오래전에 이런 거를 처음으로 실험을 했네요. 그죠? 궁금증이 많은 분이었나 봐요. 그죠? 그렇죠. 여기 박영신 학생이 보는 것처럼 70% 정도로 했다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꼭 몇 퍼센트, 꼭 뭐 다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motivated forgetting이. 음. 그래서 59년도에 아마 디스라고 하는 이분이 아마 궁금증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다음에 레디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조양석 교수님 졸업하신 퍼듀 대학 심리학과에 계시던 되게 유명한 게 아니라 뭐 메모리 연구에 거의 뭐 리더격인 그런 분이신데 이분들이 또 95년도에 디스 등이 썼던 방법을 조금 더 세련화해서 이제 그 가짜 기억 검사하는 DRM 패러다임을 더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세 분들 이름을 따서 DRM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학습 시기하고 검사 시기로 학습 시기, 그다음에 지연 시기, 그다음에 검사 시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학습 시기 때 일부러 어떤 특정한 범주에 해당되는 단어들이나 내용들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검사를 할 때 학습했던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학습하지 않은 어떤 항목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실제로 학습할 때 공부를 안 했는데도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보면 학습할 때 예를 들면 웹 이게 거미줄이잖아요. 그다음에 insect 곤충, bug 얘도 곤충이죠. fly 파리 이런 식의 곤충하고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학습 시기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10분이나 1시간이나 지연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 시기가 10분이나 1시간 두는 이유는 장기 기억 현상을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만일에 그 딜레이가 뭐 학습 끝나고 나서 10초 정도 있다 한다 그러면 얘는 숄텀 메모리나 워킹 메모리를 알아보는 게 되죠. 그죠? 근데 10분이나 1시간이나 하루 뒤에 하게 되면 얘는 장기 기억의 문제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딜레이를 길게 주는 거고요. 그래서 검사 시기에는 보았던 것, 그러니까 아까 봤던 웹이나 인섹트나 개들도 있고 보지 않았던 스파이더 같은 거. 스파이더는 곤충의 일종이잖아요. 그지만 학습하지 않았던 거. 개도 있고 이 곤충하고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단어, 한 번도 보지 않은 다른 단어도 나오죠. 학습하지 않은 거. 그래서 학습했던 거, 학습했던 단어하고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그렇지만 학습을 안 했던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미적으로 관련 없는 새로운 단어. 이 세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이 이제 통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검사를 해보면 스파이더 같은 의미적으로 곤충하고 관련 있는 의미로 관련 있는 스파이더 같은 이런 단어를 보았다라고 잘못 얘기할 확률이 어, 관련 없는 새로운 단어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alse alarm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인하는 거죠, 지금. 그죠? 오 기억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가짜 기억의 현상인 거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강의 막 시작할 때 우리들은 그 경험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경험한 내용의 어떤 요지나 전반적인 어떤 뜻이나 이런 거를 기억하고 나중에 떠올릴 때는 상황 정보에 맞추어서 맞추기 식으로 추론해서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은 웹, 인섹트, 버그, 플라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곤충에 대한 카테고리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곤충이라고 하는 그런 요지 정보가 우리 기억 속에 남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각 정보에 남아있는 웹이나 인섹트 이런 것들을 찾아냈던 거고 근데 스파이더도 그 곤충이라고 하는 일반 요지에 맞으니까 감각 정보에는 없는데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의 이런 재구성 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이나 이런 데서 증인이 나와서 내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를 보았다, 들었다 이런 거를 보고를 할 때 위증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은 속이려고 한 게 아닌데 인간 기억의 이런 특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제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 심리학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게 되죠. 그죠? 이것저것 봐서. 그렇고 어 그래서 진짜 기억하고 가짜 기억이 활동하는 뇌가 거의 똑같아요. 배회축 전전두엽, 두정력, 그다음에 감각기관. 여기서는 시각 가지고 했으니까 시각 영역 이렇게 되고 그런데 유일한 차이가 어 가짜 기억은 일반 요지에서 추론해서 만든 거래 가지고 시각의 예를 들면 시각의 후처리 과정 얼굴을 알아본다든지 글자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후처리 과정에는 에서는 활성화가 있는데 초기에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아주 그 초기 처리 과정 거기에는 활성화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차이가. 그러니까 진짜 기억만 시각 정보를 만일에 보았다면 시각 정보의 패턴 레코그니션이 일어나는 후반기 과정 플러스 초기 시각 정보 처리 그러니까 빛의 색깔의 차이라든지 밝기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기 시각 처리는 진짜 기억에만 있고 가짜 기억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기억은 일반 요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론돼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유일한 차이가 그거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옳은 거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MRI로 찍어서 이런 초기 과정을 봐야 되겠죠. 근데 법정에서 실제로 그걸 할 수 있겠냐. 그죠? 좀 의문이 들죠. 그래서 진짜 기억하고 가짜 기억의 뇌 활동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 실험 참가들은 false alarm rate가 높아지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거를 응용해 보면 법정에서 증인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진짜 기억 같은 경우에 초기 시각 정보 처리 혹은 초기 청각 정보 처리 거기에서만 있다 그랬는데 그 정보를 써서 이 가짜와 진짜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초기 시각 정보 처리나 청각 처리의 초기 것들은 거의 무의식 수준에서 무지하게 빨리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떠올리는 과정은 의식적인 처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의 빠르게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났던 게 의식 수준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내는데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하고 진짜하고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과제로 내주신 실험 실습도 DRM 패러다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어 선생 이제 여러분이 저 논문 요약해서 숙제로 낼 거잖아요, 최지원 학생. 근데 나는 영어를 배울 때 단어도 중요한데 어 또 중요한 게 나는 구라고 생각을 해요, 구.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치사가 있으면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쓴 남 교수 그러면 Professor 남 with a ha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경우에 with a hat이 지금 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어 어 어 뭐가 있을래나 어 뭐 하여튼 강의하는 남 교수 그러면 그게 또 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 단위별로 학습을 할 때에 거기 조건이 3 개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 조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논문 요약해서 내는 거 거기에도 구학습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저 기말고사 전에 레포트 내는 거 마지막 레포트 그때 도움을 받으라고 그런 참고 문헌을 준 거예요. 답이 됐나요, 재준 학생?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레인맨 같은 이런 사람은 DRM 패러다임 검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사람 어떻게 나타날까요? 준현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준현은 우리 아들하고 이름이 같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레인맨 같은 사람은 가짜 기억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잘 안 일어나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는 세번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내용을 학습을 했으면 그 학습한 내용의 요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짜 기억이 잘 안 일어나겠죠.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답이 됐나요? 음. 그럼 뭐 디테일을 다 기억해낸다는 게 이 세번트들의 그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일반 사람은 일반 요지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디테일을 다 갖고 있어서 일반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죠? 어. 여기는 이제 가짜 기억인 경우에 재밌지 가짜 기억. 교수님, 가짜 기억에서 주로 활성화되는 영역인 물체 인식과 과정의 후반기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정상화 학생을 만일에 이제 보고 있다면 이 화면에서 보고 있다면 정상화 학생 얼굴을 내가 알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정상화 학생 얼굴에 그 쏘여진 빛, 빛이 이렇게 반사된 거를 내 눈이 감지를 하는 거걸랑. 그러면 그 빛의 주파수나 빛의 세기나 이런 것들을 내 눈이 감지하는 거는 초기 과정, 그러니까 물체 인식의 얼굴 인식의 초기 시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정상화 학생의 코는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는 길구나, 얼굴이 온화하게 생겼구나 이런 거는 시각 처리 과정의 후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기억을 보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온화하게 생겼구나. 코는 높구나. 이런 후기 과정에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는 있는데 초기에 빛이 굉장히 세네. 되게 어둡네. 이런 아주 초기에 빛 정보를 처리하거나 거기에 뭐 움직임 같은 걸 뭐 처리하거나 이런 초기 과정의 정보들 그쪽에는 가짜 기억 쪽에서는 활성화가 없다는 거지. 설명이 좀 됐나요? 정성화 학생? 음. 그러니까 모든 그 과정이 다 그렇걸랑. 그러니까 말소리를 알아듣는 과정도 맨 처음에는 소리가 높은지 낮은지,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런 정보가 어 1차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게 되고 나면 요 높은 소리가 모인 거는 어, 뭐 아라고 하는 소리고 요거 모인 소리는 오라고 하는 소리고 요렇게 모인 거는 피아노 소리고를 나중에 알게 되지 후반기에. 그러니까 초기 청각 처리 과정은 주파수 대역별로 분리하고 각 주파수마다 에너지가 얼만큼 있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은 초기 과정이고 얘들을 모아서 얘가 피아노 소리구나. 얘는 호루라기 소리구나. 얘는 단어 무슨 단어구나를 아는 거는 후기 청각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 그런 초기 후기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짜 기억은 후기 과정을 담당하는 뇌에서만 활성화가 있고 맨 처음 시작하는 초기 과정에는 없다는 거지. 진짜 기억만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을 보고 나면 언어화해서 기억을 해요. 언어화만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내용을 언어화해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일에
오렌지를 내가 오늘 까서 먹었는데 오렌지 3개를 까서 먹었어요. 그러면 1번 오렌지, 2번 오렌지, 3번 오렌지의 겉껍질의 색깔이 다 다르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기억 검사를 해보면 오렌지색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색깔 3개에서 차이가 났던 눈으로 그냥 보고 있을 때 차이가 났던 색깔의 차이가 언어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퉁쳐가지고 오렌지색이라고 나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너 어저께 오렌지 3개 그 먹었지. 그 색깔들이 어땠어라고 하면 다 같은 오렌지색에 이런 식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가짜 기억 같은 경우도 그러면 보았던 내용들을 언어화해서 기억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그런 연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게로페턴, 게로프하고 이튼이라고 하는 분들이 실험을 2006년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실제 세상에는 없는 추상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걔를 학습하도록 시킨 거예요. 여러 개를 그런 추상 그림을. 근데 그 그림들을 하고 유사하게 생긴 가짜 기억을 유도할 수 있는 놈을 검사시기에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보지 않았던 학습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자극을 유사하게 생긴 거를 보았다라고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 잘못 판단한 경우에 관련된 뇌를 조사를 했더니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 5점에 보이는 여기가 베르니케 영역 쪽이거든요. 언어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했던 것들, 학습했던 것으로 오인했던 그 항목을 떠올릴 때, 그 활성화되는 뇌를 봤더니 언어 관련된 뇌형, 베르니케 영역 쪽의 활성화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unrelated false recogni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할 때 학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학습했다라고 잘못한 것들에 대한 기억을 보니까 그때의 활동한 뇌를 보니까 언어 관련된 뇌의 활성화가 다른 조건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시각 그림을 보았더라도 시각 그림 자체를 기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각 그림을 내가 아는 언어로 바꾸어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가짜 기억은 실제 있지 않았던 거니까 요지에서 끄집어낸 거니까 언어하고 관련된 뇌 영역을 진짜 기억보다 월등히 많이 쓴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빨리 가야 되겠네. 권문경 학생은 그러면 본 적 없는 자극을 본 자극의 후처리 과정 언어로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결국은 기억 검사를 한다는 거는 저장돼 있는 거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장돼 있는 게 일반화된 요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떠올리는 과정 추론이 일어나는 거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좀 일어난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언어 관련된 뇌 활성화가 그래서 가짜 기억이 많은 거예요. 진짜 기억도 사실은 언어화 많이 돼요. 근데 거기에 시각 쪽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어울리 일어났다는 게 부가적으로. 그런 거를 보여주는 여기 실험 증거고요. 그다음에 섬광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섬광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놀랍고 그래서 내 생각에 엄청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기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 같으면 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던 장면이나 챌린저호가 폭발하던 그 장면이나 9.11 테러 일어났던 거 이런 거 나는 어디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이런 뉴욕 한복판에서 테러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 그 사람들은 무지무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억.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뜻밖이고 놀랍고 그래서
기억이 유독 뛰어나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억. 이런 거를 섬광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브라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77년도에 이런 현상을 처음으로 보고를 했고요. 헐스트라고 하는 연구자는 2015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 이렇게 따라가면서 기억률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년 전에도 그 9/11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약 60%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해냈는데 10년 후에도 여전히 60%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보고하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약간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 기억률은 섬광 기억에 해당되는 것도 일반 기억 정도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섬광 기억이 일반 기억에 비해서 유독 뛰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그 기억 내용이 진짜라고 진짜 맞다라고 당신은 확신을 합니까? 그래서 매우 확신한다. 내 기억이 정말 뚜렷하고 틀림없다. 라고 하는 확신도가 높으면 5점. 아이, 난 그거는 전혀 사실 일리가 없어요. 이런 확신이 없는 경우 1점을 주도록 이렇게 확신도 평가를 해보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에 비해서 섬광 기억에 해당되는 확신도는 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실제 기억률은 이렇게 일반 기억보다 특별히 높지가 않아요. 그다음 여기 이거는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된 거는 보통 그냥 기억, 일반적인 기억을 얘기하는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섬광기억 성분에 해당되는 것을 보는 건데 왼쪽 그래프는 그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는 정도, 기억의 정확성을 본 거고 오른쪽 그림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믿는 정도, 확신 정도를 평가한 건데 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7일이 지나고 42일이 지나고 224일이 지나고 보면 대략 한 60% 정도 기억을 일상 기억이나 섬광 기억이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일상 기억보다도 기억률이 더 저조하네. 실제 세부 사항을 하는 정도는 기억하는 정도는 그죠? 그래서 일반 기억보다 섬광 기억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신념,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이런 신념 정도를 보면 이 섬광 기억 쪽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굉장히 높고 일상 기억은 초기에는 높지만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1일, 7일 됐을 때 높지만 42일이나 224일이 지나고 나면 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확신도가.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기억 심리학을 이번 학기 들을 때는 내 기억 속에 분명한 것 같은데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서 기억 심리학 너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어? 물으면 글쎄 50%나 기억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성관 기억 쪽은 아니야. 나 특별히 엄청나게 기억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기억하고 있는 정도하고 본인이 확신하는 정도 간에 성관 기억은 이렇게 괴리가 있다. 일상 기억은 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특성 중에 하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서 정보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편도체라고 하는 해마 인근에 붙어 있는 정서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으로 알려진 편도체에 등록된 정서 정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래요. 정서가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정서가가 높지 않은 것보다 기억을 잘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 강도가 든 그 칼이나 총이나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주의가 거기에 쏠려가지고 나머지 그 사람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신발은 뭐 신었는지 그런 주변 다른 상황들에 대한 기억은 오히려 아주 놀라지 않은 상황보다 훨씬 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냥 평온한 이런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할 때 정석가가 높으면 정석가가 높지 않은 것보다 일반적으로는 기억이 더 높아요. 높은데 정석가가 너무너무 나한테 위협이 되거나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들,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왔으면 다른 건 기억이 다 안 나고 칼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또 효과도 있어요. 정석가가 너무 높으면 그런 효과를 일종의 터널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한두 개 사건에만 온 집중이 다 가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평소보다도 주의가 안 가서 나머지 것들은 기억을 더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섬광기억도 아마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일종의 터널 효과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엄청 놀랍더라도 실제 기억은 높지 않지 않은가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데비드슨이라고 하는 분은 데비슨이라고 하는 분하고 메터니치 이분들은 그 미드 템포럴 로브 쪽 그러니까 해마 쪽하고 이쪽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대상으로 섬광 기억을 조사를 해봤더니 당연히 못해요. 일반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섬광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해마 그쪽이 섬광 기억에도 관여를 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놀라운 사건들은 일부러 학습한 게 아니잖아요. 약과를 일부러 시킨 게 아니고 나중에 일어난 다음에 검사로 알아보게 되는데 그 검사는 인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출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해마는 정보를 약화하고 응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보를 찾아서 인출해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연구가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교과서에 보면 그 섬광 기억에 관련해서 MRI로 연구한 게 이게 유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생각이 되게 기발한데 Sept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September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또 summer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summer하고 관련 있는 단어를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September는 911을 떠올리도록 일부러 준 그런 단서고 summer는 그냥 통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단서를 제시한 조건이 두 종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러 학습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911은 지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피험자를 모아가지고 한 조건에서는 september를 제시하고 september를 들으면 무슨 생각들이 납니까?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피험자 그룹이 두 종류 그룹이 있었는데 1번 그룹은 그 911이 일어났던 지역에 아주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한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그 911이 일어났던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피험자들이에요. 그래서 연구자 생각에는 인근에 살던 사는 사람들은 september를 들었을 때 911 사건들을 다른 종류 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떠올릴 거고 그러면 더 많이 떠올리는 일이 뭐 해마나 이런 데도 있겠지만 이 편도체가 정서 정보를 담당을 하니까 편도체의 활성화가 다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측하는 거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september를 보면 911을 더 많이 떠올릴 거고 그러면 911이 더 많이 떠올리면 정석가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으니까 자기도 죽을 뻔했으니까 정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 활성화가 다른 집단보다 더 크지 않겠냐라고 추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MRI로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편도체거든요. 이 편도체는 정서 정보를 처리하는 뇌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편도체 활성화가 이렇게 크고 멀리 살던 사람들은 september를 들어도 편도체 활성화 별로 없어요. summer라고 하는 911하고 별로 관련 없는 그런 단서를 들었을 때 편도체 활성화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섬광기억의 주요한 성분이 정서 정보고 그 정서 정보는 편도체가 담당을 하고 있고 내가 그 내용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거는 사실은 편도체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기억 성분에서는 다른 기억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시 20분인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고 이제부터는 그 5장에 대해서 그 퀴즈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혹시 여러분 뭐 질문 같은 거 있나요? 질문 있으면 뭐 물어보세요. 채팅으로. 교수님, 저 심리학과 김두현인데 한 가지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럼 네, 아까 그 성관계역 설명하실 때 테마는 이제 정보를 약화할 때나 인출할 때나 이제 내치 아, 측두엽 부분 쓰인다고 하셨는데 거기 슬라이드에서 인출할 때는 전두엽이 이제 요지인 거 아닌가요? 그 전두엽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두정엽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마도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런데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거야. 해마는 아, 정보를 가공해서 넣는 역할도 하고 네. 또 해마는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일종의 리스트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인출할 때 그 리스트에 있는 거를 보고 찾아오는 역할도 하지. 근데 네. 전전두엽은 일을 이렇게 통제하는, 지휘하는 그런 영역인 거고 네. 두엽은 주의를 관장하거나 어떤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해. 네. 그래서 인출이나 약화할 때 세 영역이 모두 다 활동을 하는데 역할이 네. 조금씩 다른 거야. 네. 이해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제 22분인데 45분까지죠? 45분까지 요 5장 퀴즈를 할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 내가 괴롭히는 것. 두 문제 낼까요? 한 문제 낼까요? 여기 채팅에 써보세요. 두 문제가 좋으세요? 한 문제가 좋으세요? 그럼 그 중에 1번 문제 할까요? 2번 문제 할까요? 한 문제만 하는데 2번 할까요? 좋아요. 2번이 더 많아요. 그래서 2번 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깎아줬어. 자, 두현아 열심히 써라. 1번 문제 하나만 써서 45분까지 해서 그 조교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세요. 파일을. 여러분 금요일 날 봐요. 수고했어요.